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히어로가 되어드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참교육을 실천할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서 함께 만들어 봅니다. 성인인데도 폭력에 노출되거나 과거사 때문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인 찌양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공갈 협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들의 저급한 행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파헤쳐보고 이들의 참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앞으로에서 이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학교 폭력 실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전엔 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뭐 이런 좀 좀스러운 행태가 많았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게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이런 학교 폭력이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 뭐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예. 최근에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관련 학교 폭력 신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이런 학교 폭력 신고 자체가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 네. 특히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의 얼굴을 뭐 자체 사진이나 네. 성관계 사진에 좀 합성을 하고 예. 이를 좀 유포하는 행위도 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관련 성범죄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새로운 학교 폭력 유형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이 드러나는 학폭 사건도 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로 보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서울행정법원에 학폭 전담 재판부까지 또 신설을 했잖아요. 이 난민 산업재해 사건을 이제 전담하던 행정 125 단독 재판부가 이 사무분당 개편으로 학폭 사건도 이제 다루게 됐는데 이게 가해자 측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일단은 학폭폭력 가해 학생이 6호 출석정지 처분이나 뭐 네. 7호 학교 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에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되도록 교육부가 올해 관련 규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아, 예. 기존에 뭐 4호 처분인 사회봉사, 5호 처분인 특별교육 처분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 2년간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게 원칙인데요. 네. 따라서 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적게는 대학 입시,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까지도 좀 불이익을 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요즘에 그 변호사분들 강구하는 걸 보면 이 학폭 피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지면 뭐 장래에 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학교폭력위원회는 행정소송으로 가고 형사처벌은 뭐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이 절차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내 자식이 당연히 귀한 게 맞으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런 만큼이나 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법원이 얼마 전에 이런 또 판결을 내놨어요. 예, 일단 형사 미성년자거나 범법소년이라고 하면 이 학교폭력 처분 이외에 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 학생은 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최근에 그 초등학교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가 좀 보도가 되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 학교 폭력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었을 때 뭐 장난이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좀 규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학교 폭력은 유형이나 좀 범위가 넓어서 소위 장난으로 인한 경우라도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 신고가 되면 주로 전담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 그리고 보호자의 진술, 뭐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들을 좀 종합을 해서 예. 이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학폭위에서는 이렇게 심의위원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에게 뭐 사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에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그
좀 조력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학교 폭력 없는 세상, 학생이더라도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세상, 내 자식이 학폭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 학교폭력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목격자 같은 인적 증거나 그 일기장이나 관련 증거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확보기가 개최가 되면 이제 위원회에서 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 사실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네. 뭐 피해 사실을 좀 잘 진술을 한다고 하면 가해 학생이 좀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이 향후에 뭐 형사 고소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 청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기억하기 싫고 아픈 상처겠지만 올바른 처분을 위해선 자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엔 그 연예인보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피해 논란과 이를 악용해 돈을 뜯은 유튜버들의 행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저랑 쯔양의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자리지. 그래서 그냥 매천은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이 보니까 네, 변호사님 방금 그 녹취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살짝 좀 옹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사건 전개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사건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일에 이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폭로했습니다. 네. 쯔양이 공갈이나 뭐 데이트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 또 향후에 입장을 내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에게 그 쯔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네. 쯔양의 소속사 전 대표의 법률 사무를 수행한 변호사이자 네. 쯔양의 전 고문 변호사였던 자로 밝혀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원지검이 그 일부 유튜버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 피고발인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박정원 씨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도 나와 있는데 검찰 말고 변협도 이제 대한변협도 나섰어요. 예,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에 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권광희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그 직권조사 결정 이후에 네. 이번에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요. 그만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면밀히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렸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권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예, 건가요? 일단은 변협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주임 조사위원을 배정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명 등을 확인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해서 향후에 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통의 좀 사건에 비해서는 모든 절차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네.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협의 이 직권조사, 뭐 검찰 수사나 뭐 기소, 재판 방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변협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좀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뭐 향후 쯔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예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이 뭐 수사 결과 수사나 재판에 참고가 된다거나 관련 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제 공갈죄가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뭐 1년에서 최대 10년, 뭐 벌금 2천만 원 이하일 거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공동 공갈이면은 이 형량에서 2분의 1 가산해서 최대 징역 15년이나 뭐 벌금 3천만 원까지도 예상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앞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결과가 뭐 검찰이나 변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까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고 네. 또 이러한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좀 사안과 같이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공증도 받고 부가세까지 챙긴 이들의 행태. 일단 간접살인이나 2차 가해 같은 악질적 염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정작용이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전담 규제나 형사처벌법 신설 등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